구순의 헤일에게 시간은 이제 선형적인 흐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서재의 구석에 쌓인 먼지처럼 건드리면 뿌옇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가라앉는 정체된 대기에 가까웠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헤일의 서재는 거대한 활자의 무덤이었다. 천장까지 닿은 서가에는 그가 40년 넘게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며 긁어모은 취재 수첩, 빛바랜 신문 스크랩, 누렇게 변색된 사건 기록들이 유물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곳은 헤일이 평생 세상을 관찰하고 비판하며 쌓아 올린 지식의 요새였으나 동시에 단 한 명의 여인을 잊지 못해 스스로를 가둔 유배지이기도 했다. 헤일은 매일 아침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손등은 검버섯이 핀 고목 껍질 같았고 손가락은 류머티즘으로 굽어 펜을 쥐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의식처럼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펼쳐들었다. 1960년대 최루탄 연기가 가시지 않던 서울의 봄, 그 매캐한 공기 속에서도 유독 선명한 향기를 풍기던 여인 지영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었다. 지영아, 너는 정말 구름이 된 거냐? 헤일의 혼잣말은 공허한 서재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지영은 찻집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가난한 철학과 대학생이었으며 헤일이 기사 마감에 쫓길 때마다 그의 타자기 소리를 묵묵히 견뎌주던 유일한 안식처였다. 금방 다녀올게요. 60년 전 덕수궁 돌담길의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던 날, 그녀는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헤일의 인생은 둘로 쪼개졌다. 지영이 존재하던 세계와 지영의 부재를 증명해야만 하는 세계로. 헤일은 기자 특유의 집요함으로 청춘의 절반을 그녀를 찾는 데 바쳤다. 초기 10년은 광기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는 전국 동사무소의 전입 기록을 이잡듯 뒤졌고 지영의 고향이라는 충청도 산골 마을을 수십 번이나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환영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두 번째 10년은 체념을 가장한 의무였다.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자식들을 키워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언론인이 되었다. 그러나 퇴근 후 홀로 서재에 앉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유폐된 지영의 이름이 썰물처럼 밀려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이제 인생의 황혼을 넘어 밤의 문턱에 선 헤일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다. 그것은 지영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실제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생이 끝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돋보기 너머로 지영의 유일한 흑백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20대의 찬란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헤일의 눈에는 그녀의 주위로 희뿌연 구름이 드리워진 것처럼 보였다. 헤일은 떨리는 손으로 최신형 노트북을 켰다. 디지털의 바다, 그 무심한 비트와 바이트의 세계라면 혹시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검색창에 지영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수십만 개의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현대 사회는 데이터의 과잉으로 인해 오히려 진실이 가려지는 곳이었다. 수많은 지형들,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헤일은 자신만의 필터를 작동시켰다. 그녀가 좋아하던 시 구절, 그녀의 특유한 습관, 그리고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구름의 행로에 대한 철학들. 헤일은 밤을 지새우며 모니터의 푸른 빛에 눈을 적셨다. 안구 건조증으로 눈이 시리고 따가웠으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작업은 그에게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60년간 멈춰있던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심폐소생술과도 같았다. 서재의 먼지는 헤일의 타자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90년의 세월이 이 먼지들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다. 쌓여갈 때는 무게감을 갖지만
바람 한 번에 흩어져 버리는 덧없는 것들. 그러나 그 먼지 속에서도 지영의 향기만은 휘발되지 않고 남아 그를 자극했다. 헤일은 수첩에 여백에 적어 넣었다. 찾는데 10년, 20년이 걸린들 무슨 상관이랴. 내 영혼이 아직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추적은 이제 아날로그의 집요함과 디지털의 방대함을 결합한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옥상 위로 뜬 달이 서재 창가에 비스듬히 걸렸다. 헤일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 한강 너머로 흐르는 구름들이 지영의 치맛자락처럼 보였다. 기다려라, 지영아. 내가 간다. 90세 노병의 선전포고는 그렇게 적막한 서울의 밤 공기를 갈랐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소설이자 시간에 관한 투쟁이며 구름처럼 잡히지 않는 인간 본질에 대한 마지막 취재기였다. 헤일의 눈은 이미 침침해질 대로 침침해져 있었지만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광기만큼은 놓치지 않았다. 손녀에게 억지로 배운 인터넷 검색 기술은 처음엔 그저 노인네의 소일거리처럼 보였으나 헤일에게 그것은 60년 전 잃어버린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워몰이었다. 그는 커서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에 붙여 부들부들 떨리는 손등을 다른 손으로 눌러가며 무심한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수만 개의 쓰레기 정보 속에서 지영의 파편을 걸러내고 있었다. 지영이라는 흔하디흔한 이름은 현대의 거대한 데이터 바닷속에서 무수히 복제되고 변주되어 그를 기만했다. 하지만 헤일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자의 감각은 죽지 않았다. 그는 검색어 옆에 지영만이 알고 있던 은밀한 단어들을 조합하기 시작했다. 구름의 궤적, 개나리 그늘, 1964년의 안개.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모니터 화면에는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검색 결과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 어느 무명의 지역 예술가가 운영하는 초라한 블로그의 귀퉁이에서 헤일은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빗물에 번진 듯한 묘한 색감의 수채화였다. 화면 가득 그려진 구름은 금방이라도 흩어질 듯 위태로우면서도 지독하게 서정적이었다. 하지만 헤일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구름의 모양이 아니었다. 그림의 맨 오른쪽 하단, 눈여겨보지 않으면 먼지처럼 보일 만큼 아주 작게 새겨진 붉은색 이니셜 J. 그것은 60년 전 지영이 헤일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 봉투 귀퉁이에 남겨두었던 그녀만의 독특한 서체였다. J의 윗부분이 구름처럼 둥글게 말려 올라간 그 필체는 오직 헤일만이 기억하는 암호였다. 헤일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가슴 속에서 60년간 억눌려왔던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살아있었구나. 아니, 살아있어야만 한다. 그는 블로그의 게시물을 샅샅이 뒤졌다. 그림은 충청북도 괴산의 어느 작은 마을 산책로에 전시된 마을 예술제 작품 중 하나였다. 게시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 헤일은 주저없이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구멍난 양말 몇 켤레와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60년 된 가죽 수첩과 지영의 흑백 사진이 담겼다. 그것은 여행이라기보다 출정에 가까웠고 노년의 안락을 포기한 채 죽음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엄한 투쟁의 서막이었다. 자식들은 펄쩍 뛰었다. 아버지, 그 연세의 괴산이라니요. 거기까지 가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하지만 헤일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사실을 쫓아 살아온 기자였고 이제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진실을 취재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자식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자 진동이 골울림으로 전해졌지만 헤일은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각이라 느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속절없이 빨랐다. 현대의 속도는 노년의 느림을 배려하지 않았다. 헤일은 생각했다. 지영도 저 속도로 내 인생에서 멀어져 간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느라 그녀의 멈춰진 시간을 보지 못한 것일까? 버스가 괴산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헤일은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터미널 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괴산의 대기는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차갑지만 투명하고 흙내음이 섞인 바람이 헤일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씻어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블로그에 적힌 갤러리 카페의 주소를 택시 기사에게 내밀었다. 택시는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들어갔다. 길가에는 어느새 가을의 전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구름은 헤일의 머리 위에서 마치 길을 안내하듯 느릿느릿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헤일은 가방 속 지영의 사진을 손끝으로 매만졌다. 지영아, 내가 왔다. 10년이 걸려도 상관없다던 내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러 왔다. 도착한 갤러리 카페는 목가적인 분위기의 작은 목조 건물이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과 물감 냄새가 섞여났다. 헤일은 떨리는 목소리로 카페 주인에게 블로그에서 본 그 그림에 대해 물었다. 주인은 의외라는 듯 헤일을 바라보았다. 아, 그 구름 그림요? 그건 마을 끝자락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기증하신 거예요. 이름도 안 밝히시고 그냥 구름 할매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죠. 구름 할매. 헤일은 그 단어를 입술 위에서 굴려보았다.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이름이었다. 헤일은 주인이 일러준 대로 마을 너머 산비탈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가 적막한 산길에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고개 정상에 올라섰을 때 헤일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넋을 잃었다. 산 아래 마을은 온통 하얀 빨래가 널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대 같았다. 그리고 그 구름의 바다 한복판에 낡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담벼락에는 헤일이 블로그에서 보았던 그 붉은 이니셜 J가 새겨진 구름 벽화들이 가득했다. 헤일은 비로소 깨달았다. 지영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구름을 그리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헤일과 연결된 하늘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헤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깊게 파인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60년의 세월을 관통해온 고통스러운 그리움의 종착지였다. 마을 어귀에서 지영의 집까지 이어진 길은 헤일에게 있어 생애 가장 길고도 험난한 취재 현장이었다. 류머티즘으로 마디마디가 붉어진 그의 무릎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지만 헤일은 지팡이에 실린 체중을 견디며 묵묵히 나아갔다. 길가에 핀 강아지 풀들이 바람에 몸을 뉘며 노년의 방문자를 환영하는지 조롱하는지 알 수 없는 몸짓을 보였다. 헤일은 이따금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폐부로 들어오는 산골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워 마치 60년 전 지영이 사라졌던 그날의 새벽 공기처럼 가슴을 에었다. 마침내 도착한 구름집의 대문 앞. 헤일은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수많은 권력자 앞에 서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던 노기자의 당당함은 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진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일개 난파선에 불과했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는 하얀 광목천들이 빨랫줄에 걸려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그 천들은 지영이 평생 그려온 구름의 실체화된 형상 같았다.
헤일은 마른 침을 삼키고 대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삑,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경첩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누구세요? 집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탁했다. 하지만 그 울림의 파장은 헤일의 뇌리에 각인된 기억 속의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방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희다 못해 투명했다. 그러나 헤일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의 모든 빛을 다 흡수한 듯 깊고 맑았던 눈매만은 여전했다. 노부인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돋보기를 고쳤으며 헤일을 응시했다. 헤일은 가방 속에서 낡은 가죽 수첩과 그 안에 끼워둔 흑백 사진을 꺼냈다. 지영아, 나다. 헤일이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던져지자 마당을 떠돌던 바람마저 숨을 죽이는 것 같았다. 노부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헤일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뺨,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 그리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빛나는 눈동자. 노부인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툭 하고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메마른 소리를 내뱉었다. 헤일 씨? 정말 당신인가요? 어떻게 여기까지? 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은 60년이라는 세월의 둑이 무너지며 터져나온 홍수와 같았다. 헤일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지영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흔의 노인이 아흔의 노인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것은 연인의 재회라기보다 잃어버린 자신의 반쪽을 찾은 영혼의 오열이었다. 지영의 거친 손이 헤일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주름의 감촉은 그들이 떨어져 있던 고통의 시간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상관없다더니 정말로 아흔이 넘어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지영의 책망 섞인 흐느낌에 헤일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헤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엔 충분히 뜨거웠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사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 차 두 잔이 놓였다. 지영은 그날 덕수궁 돌담길에서 왜 사라져야만 했는지 비로소 털어놓았다. 가난이라는 이름의 형벌, 그리고 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듯 가야 했던 어느 재력가의 후처자리. 그녀는 헤일의 앞날의 오점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유령이 되기를 택했다고 했다. 헤일은 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그려온 구름 그림들을 보았다. 벽면 가득 채워진 그림들은 모두 헤일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어떤 구름은 절망의 빛깔인 보라색이었고 어떤 구름은 재회의 희망을 담은 황금빛이었다. 그녀는 평생 이 산골에서 헤일이 쓴 기사를 스크랩하고 그가 텔레비전에 잠깐이라도 나오면 화면을 어루만지며 버텼다고 했다. 헤일은 자신이 추구했던 정의와 진실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지영은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온몸으로 견디며 그를 지켜왔던 것이다. 난 당신이 나를 잊고 편안하게 살길 바랐어요. 그런데 왜 이 고생을 하며 나를 찾아왔나요? 지영의 물음에 헤일은 수첩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사랑아 구루마라는 제목 아래 지영의 이름 3글자가 꾹꾹 눌러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사는 너였어야 하니까. 지영아, 나는 기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썼지만 정작 내 인생의 주인공인 너를 기록하지 못했어. 이제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 같구나. 해 진녘의 노을이 마당의 하얀 광목천들을 붉게 물들였다.
두 노인의 그림자가 툇마루 위에서 하나로 포개졌다. 60년의 공백은 그 찰나의 침묵 속에서 마법처럼 지워졌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지만 헤일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보다 길다는 것을 느꼈다. 지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헤일은 눈을 감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 소리가 마치 지영의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이것은 구름처럼 잡히지 않던 사랑이 마침내 대지에 내려앉아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재회의 환희는 짧았고 현실의 잔인함은 구순의 연인들에게조차 예외가 없었다. 지영과 마주 앉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헤일은 무너지는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다.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내다보던 지영이 정성껏 옥수수, 차를 내어온 헤일의 얼굴을 낯설게 바라보며 물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르신 실례지만 누구신데 저희 집 마당에 계신가요? 길을 잃으셨나 보네. 헤일의 손에 들린 찻잔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 망각의 습격이었다. 지영의 맑았던 눈동자 위로 희뿌연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헤일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노 기자의 평정심이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취재 현장에서 시험받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수첩을 펼쳤다. 저는 구름을 취재하러 온 기자입니다. 이 집에 아주 귀한 구름 그림이 많다고 해서 찾아왔지요. 지영은 구름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듯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아, 내 그림들요? 맞아요. 저기 벽에 다 내 마음들이 걸려 있어요. 지영의 치매는 밀물과 썰물처럼 찾아왔다. 기억이 명료할 때는 헤일의 손을 잡고 60년 전의 연애사를 줄줄 의졸이다가도 안개가 밀려오면 방금. 나는 대화조차 까맣게 잊은 채 그를 이방인 대하듯 했다. 헤일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지영의 정신이 맑아지는 찰나의 순간들을 포착해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구형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지영의 목소리, 그녀의 거친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까지 담았다. 이것은 사랑의 기록이자 한 여성이 견뎌온 고난의 역사였다. 헤일은 질문을 던졌다. 지영 씨, 그 시절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지영은 먼 산을 응시하다가 나직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가사는 가물가물했지만 선율만큼은 60년 전 덕수궁 돌담길의 공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었다. 헤일은 그 선율 위로 자신의 목소리를 얹었다. 두 노인의 이중창이 적막한 산골집을 채웠다. 헤일은 지영의 집 곳곳을 취재했다. 부엌 선반에 놓인 이나간 그릇들, 장독대에 핀 이끼, 뒤뜰에 심어진 지영의 구름 닮은 하얀 꽃들. 그는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지영이라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렌즈 속에 담긴 지영은 때로는 수줍은 소녀였고 때로는 풍파를 견딘 거장 같았다. 헤일은 밤마다 민박집 방 안에서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자신의 심장에 새겨 넣었다. 지영이 잊어버린다면 자신이 대신 그녀의 기억을 짊어지면 그만이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의 결은 남는 법이야. 헤일은 수첩에 적었다. 지영은 헤일의 이름을 잊었을 때도 그가 깎아준 사과를 베어 물며 이 할아버지는 참 다정하시네라고 말했다. 이름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는 오직 본연의 다정함과 끌림만이 남았다. 헤일은 그것이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육체는 쇠하고 뇌세포는 사멸해가지만 영혼의 파동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이 갑자기 헤일의 손을 꽉 잡으며 정신이 돌아온 듯 속삭였다. 헤일 씨 미안해요. 자꾸 안개가 끼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를 든 장난꾸러기가 사나 봐요. 헤일은 그녀의 마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괜찮아, 지영아. 내가 잊으면 내가 다 기억하면 돼. 내가 내 기억의 저장고가 되어줄게. 너는 그저 저 구름처럼 편안하게 흘러가기만 하면 된다. 지영은 헤일의 품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헤일은 이 순간을 영원으로 박제하고 싶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찬란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지영의 안개는 더 짙어질 것이고 자신의 심장 또한 멈출 준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60년을 돌아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여행자에게 남은 것은 오직 평온한 마무리뿐이었다. 헤일은 지영의 방 안을 가득 채운 구름 그림들을 하나하나 디지털 카메라로 옮겨 담았다. 이것들이 훗날 세상에 나와 지영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물이 될 것이었다. 그는 기자의 본능으로 그리고 연인의 집념으로 단 한 점의 낙서조차 놓치지 않았다. 사랑아, 구름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기억하려 하기 때문이란다. 헤일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은 창밖을 흐르는 저녁 노을보다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을의 가을은 성큼 깊어졌다. 산등성이는 타오르는 듯한 홍색과 황금색의 수채화로 변모했고 지영의 집 마당에 널린 광목천들은 이제 가을 햇살을 머금어 눈이 시릴 만큼 하얗게 빛났다. 헤일은 이 작은 집의 식객이자 지영의 그림자이자 마을의 유일한 기록자로 완전히 스며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구순의 외지 노인이 구름 할매의 집을 지키는 것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았으나 헤일의 정중한 태도와 지영을 향한 지극한 정성에 인해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어느 날 이장 부인이 갓 쪄낸 옥수수와 감자를 들고 대문을 들어섰다. 지영은 마침 안개가 걷힌 명료한 상태였다. 아유, 구름 할매. 서울서 온 이 양반 덕에 얼굴이 꽃같이 피었네. 이장 부인의 농담에 지영은 수줍은 소녀처럼 볼을 붉혔다. 헤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낡은 라이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뷰파인더 속에 담긴 지영의 웃음은 1964년 종로의 어느 찻집에서 보았던 그 웃음의 완벽한 복원판이었다. 이보게, 헤일 씨. 마을 사람들이 우리 그림으로 잔치를 열어준대요. 지영의 말대로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는 지영의 평생 역작인 구름 그림들을 마을길을 따라 전시하는 구름길 축제를 기획했다. 헤일은 이 축제의 총감독을 자처했다. 그는 기자의 기획력을 발휘해 지영의 그림들을 시대별로 분류하고 각 그림 옆에 자신이 기록한 짧은 문장들을 덧붙였다. 1970년대의 구름 그리움이 비가 되어 내리던 시절, 1990년대의 구름 체념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던 정오, 그리고 오늘의 구름 마침내 하늘을 만난 바람. 축제 전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았다. 밤하늘은 쏟아질 듯한 별들로 가득했고 그 사이를 지나는 옅은 구름들은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전령 같았다. 지영은 헤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헤일 씨, 나 가끔 무서워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그 안개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릴까봐. 헤일은 그녀의 마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지영아,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잊어도 이 마을의 흙이, 저 구름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 기록이 너를 기억할 거야. 너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퍼지는 거란다. 이 풍경 속으로, 내 심장 속으로. 축제 당일 고요하던 산골 마을은 활기로 넘쳐났다. 인근 읍내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고 지영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고운 연분홍 한복을 차려입고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는 마을 길을 따라 전시된 자신의 그림들을 보며 천천히 걸었다. 한 점 한 점의 그림 앞에 설 때마다 헤일은 그녀의 귀에 대고 그 그림을 그릴 당시의 마음을 속삭여 주었다. 지영의 기억은 헤일의 목소리를 타고 다시금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마을 광장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 헤일은 마이크를 잡았다. 평생 남의 이야기를 써오던 그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의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분은 제 평생의 첫사랑이자 제가 60년 동안 찾아 헤맨 제 인생의 유일한 특종입니다. 그녀가 그린 구름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 했던 한 영혼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투쟁의 기록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영은 무대 아래에서 헤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의 찌꺼기가 아니라 정화된 기쁨의 결정체였다. 헤일은 무대에서 내려와 지영을 안았다. 두 사람의 굽은 등이 서로를 지탱하며 만드는 곡선은 그 어떤 현대 조각보다도 완벽한 비례를 이루고 있었다. 그날 밤 축제의 소란이 잦아들고 마을이 다시 정막에 잠겼을 때 헤일은 자신의 수첩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채워 넣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름이 되어 흐르는 과정이다. 우리는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흘렀다. 헤일의 심장은 여전히 위태롭게 고동쳤지만 그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꼈다. 지영이 다시 안개 속으로 숨어든다 해도 이제 그는 그 안개를 헤매는 법을 알고 있었다. 축제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공존의 시작이었다. 지영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이름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녀는 헤일을 그리운 사람이라 불렀고 헤일은 그녀를 나의 구름이라 불렀다. 실체 없는 구름이 대지에 가장 짙은 그늘을 들이우듯 그들의 투명한 사랑은 마을의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무늬로 새겨지고 있었다. 축제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계절은 가혹한 전령처럼 초겨울의 서리를 마을 구석구석에 뿌려놓았다. 노년의 육체는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악기와 같아서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헤일의 관절은 비명을 질렀고 지영의 안개는 더 짙고 축축하게 그녀의 뇌를 잠식해 들어갔다. 이제 지영은 하루의 대부분을 창밖을 보며 보냈다. 그녀의 시선은 공중에 머물렀고 가끔은 존재하지 않는 나비나 꽃을 쫓아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헤일은 그런 지영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잉크 삼아 수첩을 채워나갔다. 그의 심장 박동기는 수시로 경고음을 울렸지만 그는 병원을 찾는 대신 지영의 마른 손등을 비벼 온기를 불어넣는 쪽을 택했다. 기자로서의 감각은 이제 지성이 아닌 영성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는 지영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서 수만 마일 떨어진 별의 희미한 빛 같은 것을 읽어내려 애썼다. 헤일 씨, 저기 좀 봐요. 눈이 오려나 봐요. 하늘이 꼭 솜니부를 뒤집어 쓴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지영이 기적처럼 맑은 목소리로 헤일을 불렀다. 안개가 거친 찰나의 순간 소위 선망의 축복이라 불리는 영혼의 총명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60년 전 찻집의 조명 아래에서 빛나던 그때처럼 투명하고 깊었다. 헤일은 옥수수 차를 나르다 말고 멈춰서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어쩌면 지영이 자신에게 허락한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영아, 정신이 좀 드니? 나를 알아보겠어? 지영은 희미하게 웃으며 헤일의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어떻게 잊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페이지에 당신이라는 주석이 달려있는데. 미안해요, 헤일 씨. 자꾸만 내가 나를 지워버려서.
당신이 적어준 글자들이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구름이 되어 날아가 버려요. 헤일은 지영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부근에 갖다 댔다. 괜찮아. 날아가면 어떠니? 내가 다시 다 잡아서 적어두었는데. 지영아, 내가 그린 구름들은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다 박혔단다. 너는 결코 지워지지 않아.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창밖에 시린 하늘을 보았다. 아니요, 헤일 씨. 이제 알 것 같아요. 구름은 잡으려고 하면 흩어지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늘 우리 머리 위에 있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잊어도 당신이 나를 잊어도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실만은 저 하늘의 무늬로 남을 거예요. 사랑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기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헤일은 지영의 통찰에 전율했다. 평생 기록과 증거에 집착해온 기자였던 그에게 지영의 말은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일침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첩에 적어온 수만 개의 단어가 어쩌면 지영이라는 존재의 향기를 담아내기엔 너무나 거칠고 투박한 그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랑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고요하고 서늘한 정적 그 자체였다. 그날 밤 지영은 헤일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헤일은 밤새 지영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죽음을 예습했다. 지영의 숨결이 잦아들 때마다 헤일의 심장도 함께 멈칫거리며 박자를 맞췄다. 그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지영이 말한 대로 그들은 이미 서로의 하늘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새벽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구름들이 소리 없이 땅으로 내려앉아 하얀 결정체가 되어 만물을 덮었다. 헤일은 잠든 지영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수첩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문장을 적었다. 기억이 지워진 자리에는 오직 빛만이 남는다. 구름이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듯 우리의 망각은 사랑을 비로소 완성한다. 아침이 밝았을 때 지영은 다시 안개 속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헤일을 보며 누구신데 제 손을 잡고 계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비록 이름은 잊었을지언정 그녀의 영혼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그늘 아래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헤일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첫눈이 쌓인 마당은 지영이 평생 그려온 구름의 도화지처럼 완벽한 백색의 고요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울의 심장부로 들어설수록 산골의 추위는 노년의 뼈마디를 파고드는 예리한 칼날과 같았습니다. 지영의 집 지붕 위에 쌓인 눈은 얼어붙어 은빛 갑옷처럼 빛났고 그 아래에서 헤일과 지영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종착역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병세는 이제 거동조차 불허할 만큼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 천장에는 헤일이 그녀의 마지막 기운을 북돋기 위해 붙여둔 수십 장의 구름, 스케치들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헤일은 이제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것보다 지영의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류머티즘으로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에 힘을 주어 펜을 쥐었습니다. 원고지 칸마다 채워지는 글자들은 이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헤일의 생명력을 조금씩 떼어내어 종이 위에 이식하는 고통스러운 산고였습니다. 그는 지영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잡은 채 60년간 하지 못했던 고백들을 가슴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평생 구름을 그렸지만 나는 평생 글을 썼다. 내 글은 언제나 차가운 이성과 팩트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 하지만 내 곁에 머물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활자로 담을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 그 기억들의 파편조차도 사실은 잊힌 게 아니라 이 방 안의 공기 속에, 내 숨결 속에, 그리고 나라는 필사자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퇴적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영의 임종은 예고된 소나기처럼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어느 새벽 산새들도 숨을 죽인 정막 속에서 지영의 가쁜 숨소리가 돌연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눈동자에 찰나의 광채가 돌았습니다. 그것은 안개가 거친 맑은 가을 하늘 같은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씨 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60년의 세월을 관통해 온 영혼의 부름이었습니다. 헤일은 떨리는 입술을 지영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지영의 체온은 서서히 식어갔지만 그녀의 얼굴은 마치 평생의 숙제를 마친 아이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헤일은 그녀의 감기지 못한 눈을 손으로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지영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랑아, 구름아. 이제는 정말로 자유롭게 흘러가거라. 내가 가는 그 길목마다 내가 적어둔 문장들이 등불이 되어줄 테니.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 속에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헤일은 지영의 유해를 화장하여 그녀가 평생 바라보던 뒷산 서당 바위 아래 뿌려주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비상할 때 헤일은 그것이 무수히 작은 구름 입자가 되어 하늘로 돌아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홀로 남아 꼬박 하루를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헤일의 아파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재에 쌓인 수만 권의 책들도 화려했던 기자의 경력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괴산에서 가져온 지영의 그림들과 자신이 기록한 12권의 수첩을 정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헤일은 이제 식사도 거른 채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내어 사랑아 구루마라는 제목의 원고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을 때마다 그는 지영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그는 현대의 매끄럽고 건조한 문체 대신 60년 전의 아련한 정서와 현대적인 실존의 고뇌를 결합한 독특한 미문을 구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노인의 회상록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인간이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처절한 보고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름으로 태어나 대지를 적시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순환의 과정에서 잠시 서로의 모양을 기억해주는 일에 다름 아니다. 헤일은 원고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회색빛 도시의 하늘 위로 지영의 미소를 닮은 하얀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구순의 노기자에게 허락된 마지막 취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출판사에 보낼 두툼한 원고 뭉치와 함께 지영이 남긴 붉은 이니셜 J가 선명한 마지막 수채화 한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헤일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머지않아 도달할 평화로운 종착지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영이 기다리는 그 안개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히 흩어지지 않을 구름이 되어 조우할 것이었습니다. 헤일이 마지막 원고 뭉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낸 날 서울의 하늘은 지독하게도 맑았다. 마치 누군가 커다란 빗자루로 하늘의 먼지를 몽땅 쓸어버린 듯 투명한 청색의 심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아파트 거실 깊숙이 들어온 겨울 햇살은 헤일의 구분 등 위로 쏟아졌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마감의 압박이 없는 완벽한 안식 속에 몸을 뉘었다. 책상 위에는 이제 빈 잉크병과 끝이 닳아버린 만년필 그리고 지영의 유골을 뿌렸던 괴산의 흙 한 줌이 담긴 작은 유리병만이 남았다. 헤일은 천천히 침대에 누웠다. 그의 몸은 이제 고목보다 가벼웠고 영혼은 이미 창밖의 푸른 대기 속으로 반쯤 녹아들어 있었다. 그날 밤 헤일은 꿈을 꾸었다. 그것은 평생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이나 집착의 꿈이 아니었다. 1964년의 종로 전차 소리가 요란하고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던 그 거리의 찻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노란 원피스를 입은 21살의 지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헤일이 건넨 취재 수첩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고 헤일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이번 기사만 마감하면 우리 정말 멀리 떠나자. 구름이 시작되는 곳까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약속은 60년의 우회를 거쳐 바로 지금 헤일의 멎어가는 심장 박동 위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헤일의 부고는 그가 평생 몸담았던 신문사 사회면 하단에 작게 실렸다. 원로 언론인 헤일 선생 별세. 그러나 정작 세상을 뒤흔든 것은 그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일주일 뒤 출간된 그의 유작 사랑아 구름아였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책을 노년의 퇴행적인 로맨스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긴 독자들은 이내 압도적인 문장의 힘과 그 속에 담긴 집요한 진실의 무게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일생을 관통한 집념의 기록이자 사라져가는 것들을 향한 숭고한 헌사였으며 무엇보다 망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한 기자의 마지막 승전보였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책 속에 묘사된 괴산의 구름집은 성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책을 한 권씩 손에 들고 지영의 벽화가 그려진 산골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헤일이 묘사한 툇마루에 앉아보고 지영이 그렸던 구름의 궤적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헤일이 남긴 인쇄와 유사는 그의 유언에 따라 기억을 잃어가는 이들을 위한 구름 재단의 설립 기금으로 쓰였다. 지영이 알았던 치매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기억해 주어야 할 소중한 여백으로 재해석되었다. 헤일의 49제가 되던 날 그의 자식들과 독자들 그리고 괴산의 마을 사람들은 서당 바위에 모였다. 그들은 헤일이 지영의 유해를 뿌렸던 그곳에서 헤일의 유골함 또한 열었다. 강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헤일의 재는 지영의 그것이 그러했듯 공중으로 비상하며 하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사람들은 보았다. 바람에 날린 헤일의 흔적들이 먼저 떠난 지영에 보이지 않는 숨결과 뒤섞이며 순간적으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을. 그것은 마치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이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이 거대한 구름 문양의 J와 H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아버지는 이제 기사를 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헤일의 아들이 하늘을 보며 나직이 은조렸다. 그렇다. 헤일은 이제 종이 위에 글자를 새기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이제 바람이 되었고 공기가 되었으며 지영이라는 하늘 전체를 채우는 거대한 구름 그 자체가 되었다. 그는 이제 지영을 찾기 위해 전입 신고 기록을 뒤지거나 디지털 미궁을 헤맬 필요가 없었다. 눈을 뜨면 지영이 보였고 숨을 쉬면 지영의 향기가 폐부로 들어왔다.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일체가 되었다. 세월이 더 흘러 헤일과 지영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그들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구름의 이동을 보며 이유 없는 그리움에 젖는다면 그것은 헤일이 남긴 문장들이 공기 중에 입자로 남아 누군가의 감각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일 터였다. 사랑은 소유도 정착도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모하면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구름의 성질 그 자체였다. 괴산의 구름집 담벼락에는 여전히 퇴색되지 않은 붉은 이니셜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위로 매일 새로운 구름이 지나간다. 어떤 구름은 헤일의 고집스러운 눈매를 닮았고 어떤 구름은 지영의 환한 미소를 닮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 풍경을 보며 슬퍼하지 않는다. 대신 나직이 은조릴 뿐이다. 사랑아 구름아. 너희는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하늘의 무늬로구나.
헤일이 90년 평생을 바쳐 쓴 마지막 기사는 그렇게 종이가 아닌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 기사의 마감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었다. 삶과 죽음, 기억과 망각의 경계가 구름의 경계처럼 모호해지는 그곳에서 두 연인은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상관없다던 그 집요한 사랑이 마침내 우주의 정적 속에서 가장 찬란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